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03회입니다. 제 스승이신 펠리시아 론드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술작품에는 상징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작품에 담겨 있는 상징과 19세기 말에 떠올랐던 신비주의적, 명상적 특정 문예사조인 상징주의라는 명칭 안에 있는 상징은 의미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저는 펠리시아 론드레이 박사님의 그러한 설명을 회상할 때마다 참으로 쉽게 상징주의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떠올랐던 특정 문예사조로서의 상징주의는 분위기가 중요한 연극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말하는 것 같이 마치 1대1로 대응하는 것 같은 기호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상적인 분위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통해서 삶의 본질, 영혼의 상태, 플라톤적인 이데아에 가 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외롭게 밝혀져 있는 등불을 보면서 아니면 나뭇잎새를 스쳐가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말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게 될 때 말초적이고 감각적이지 않은 어떤 영혼의 울림을 느끼게 될 때 영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 때 그러한 경험이 바로 상징주의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예사조사를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는 19세기 말의 상징주의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드라마 작품들 속에서 상징주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죠. 이번 회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상징주의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이해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사에서는 상처 입은 세기의 거장 윤희상이라는 제목의 윤희상 선생에 대한 전기가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최지숙의 글에 정수영이 그림을 그린 아주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안에서 소년 윤희상은 섬으로 낚시를 갔다가 그곳에서 우주와 교감을 하고 우주의 소리를 듣는, 우주의 소리를 느끼는 신비주의적인 사색과 명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윤희상의 이러한 예가 상징주의적인 경험의 매우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소개함으로써 저희 학생들을 특정 문예사조로서의 상징주의에 대한 이해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년 윤희상의 상징주의적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숙 글, 정수영 그림의 상처 입은 세기의 거장 윤희상. 교학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 내용을 이번 학기에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이승관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주의 소리. 이 세상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수많은 소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소리들을 좋아했다. 개구리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어머니의 민요 소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귓속에 모아두려 했다. 야, 가만히 좀 들어봐. 시끄럽기만 한 개구리 울음소리를 뭐가 좋다고 듣냐? 단짝 친구 상용이의 핀잔을 이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귀를 세운 채 논둑에 주저앉아서는 밤이 깊도록 앉아있었다. 잠자코 들어봐.
저건 그냥 소리가 아니야. 개구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자기만의 소리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란 말이야. 한 마리가 시작을 하면 곧 다른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보태지면서 점점 커지거든. 이제 곧 숨을 고를 시간이 될 거야.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지지. 개구리는 원래 그런 거야. 상룡이는 귀가 따갑다는 듯 손가락으로 귀를 막는 신용을 했다. 봐. 조용하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잖아. 이상이 소리를 낮춰 말했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논둑엔 고요가 찾아들었다. 별빛도 달빛도 숨을 죽인 것 같은 고요. 이상은 개구리 울음소리에 푹 빠져 있었다. 늦었는데 집에 가자. 또 아버지께서 야단치시면 어쩌려고. 벌써 그렇게 됐니? 큰일이네. 이상은 그제야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논둑에서 일어났다. 내일 낚시 가는 거 깜빡한 거 아니지? 상룡이는 개구리에게 정신을 팔고 있는 친구가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걱정 마. 잊으라고 부탁해도 안 잊을 테니까. 이상은 낚시 도구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일은 미륵도까지 나가니까 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미륵도에 서면 가슴이 탁 트인다. 넓은 바다가 어디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여러 섬 중에서 미륵도를 가장 좋아했다. 다음 날 이상은 일찍부터 일어나 낚시 준비를 했다.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지른 뒤 뒤뜰 구석에 숨겨둔 낚시 도구를 챙겨드는 그의 모습은 꼭 도둑고양이 같았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눈을 피하는 일이 중요했다. 서당에 다니는 동안엔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아버지에게서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문 앞까지 살금살금 빠져나와 조심스레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 장소인 마을 앞 버드나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룡이의 손엔 낚시도구가 들려있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하니 나중에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껏 부푼 마음으로 나온 길이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할 수 없지 뭐. 혼자 가봐야지. 이상은 미안해하는 상룡이와 헤어지고 미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빛이 푸른 물결 위에서 부서지면서 만들어내는 가는 떨림들이 아름다웠다. 미륵도엔 마음을 붙잡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이상은 잠시 넋을 잃은 채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까만 밤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떠다니는 그 소리들을 담아보려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온 세상을 감쌀 듯한 포근한 평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이상의 가슴에 쿵! 소리가 울렸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장중한 소리였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겨우겨우 붙잡은 소리가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가슴 저편을 마구 흔드는 듯한 소리. 그것은 생물체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상의 마음은 신비한 소리 때문에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것은 밤의 고요를 가르는 소리, 조용하게 인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상은 그 소리를
우주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신비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이상은 한참 동안을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펄펄 뛰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밤을 새웠을지도 모른다. 이상은 이때부터 우주엔 많은 소리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이 곡을 창조해낸다고 말할 때 이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난 우주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는 것뿐이오.